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번에 봤던 것처럼 명예훼손죄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310조에서 요구하는 진실성의 착오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310조, 310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다? 먼저 행위가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여가지고 얘가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췄을 때, 자, 이렇게 갖췄을 때 우리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문제는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진실성이 자기는 진실한 것이라는데 진실성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310조에서는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췄을 때만 위법성이 이렇게 조각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진실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 진실성은 갖추지 못한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돼야 안 돼요. 당연히 이때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한 겁니다. 위법한 거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위법성이 인정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안이 바로 학설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 입장은 원래 원초적으로 틀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진실성과 공익성의 착오가 있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바로 진실성 또는 공익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지정을 낸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310조에서 말하는 진실성과 공익성은 310조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사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과 공익성에 관련돼가 착오가 있었다 했을 때 이거는 먼저 위전착이다. 위전착이다. 보는 학설이 있어요. 자, 이 위전착이라고 보는 학설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위전착이라 보는 학설들은 크게 보면 엄격 책임설, 그다음에 제한 책임설 중에서 유추적용설, 그다음에 제한 책임 중에서 법효과 제한 책임설. 자, 책임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엄격 책임설이 맞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위자가 이게 진실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뭐냐? 행위자가 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에 307조 1항에 해당할지언정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행위자는 공익을 위한다고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의 해결 방법을 엄격 책임설에 하면 어떡하냐. 엄격 책임설은 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존재에 관한 착오인지 한계에 관한 착오인지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인지 다 물어봐요. 다 전부 다 엄격 책임설에 의해서는 위법성의 착오로 봅니다. 위법성의 착오로 보고 위법성의 착오로 보니까 정당한 이유 유무로 따지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실한 사실을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이때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봐가지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 믿은 것 자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실을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럴 때는 명예훼손죄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까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러면 정당한 위법성의 착오는 1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구성권 해당 위법성 책임이 인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단 학설의 해석상 양형에서 양형에서 감경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엄격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유추적용설은 뭐냐? 유추적용설은 이걸 뭐요?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자,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 적용, 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현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 주관적 구성력 아니 뭐더라 위법성 조각 사이의 전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동일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를 유추 적용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 적용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결국 고의가 조각되는 거야.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는 건 고의가 조각됩니다. 단 과실범이 있으면 단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명예훼손죄는 고의범만 처벌하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불벌된다는 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법효과 제한 책임서도 똑같아요. 법효과 제한 책임서는 이거를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해가지고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는데 심정 방가치로서의 책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역시 단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도 어떡한다? 이 부분도 결국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벌이라는 겁니다. 학설상으로 뭐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진실성에 착오한 경우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만약에 어떤 기자가 아침마다 신문에다가 허위 사실을 뻥뻥 터뜨려요. 허위 사실을 뻥뻥 터뜨려 놓고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진실한 사실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사실들을 막 아침마다 신문 기자에 터뜨립니다. 그럼 그 기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유추적용서나 법효과 제한책임서에 의하면 처벌해요? 처벌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어떻게 돼? 다 고의가 조각돼. 좀 더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불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언론에 아침마다 언론에 허위 기사가 빵빵 터뜨리면서 뭐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그렇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팩트 찾기를 하든거나 아니면 뭐 관련자한테 물어본 거나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책임을 조각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결국 양형에서 감형해 줄지언정 그냥 범죄는 성립한다 보는 엄격 책임설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같이 엄격 책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문제 없이 그냥 엄격 책임설로 타당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유추적용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든가 병법과 제한책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학설로 가지고는 우리나라 명예훼손죄에서 310조의 그 진실성에 착오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양반들은 학자들인데 나름대로 뭐 학설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학설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이 보는 게 뭐냐? 그런 양반들이 보는 게 먼저 이 유추적용설 입장에서 나온 학설이 뭐냐? 그런 양반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법효과 제한책임설이 보는 게 바로 이거는 유전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합치적 심사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의무합치적 심사론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판례 입장이기도 해요. 판례 입장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효과 제한 책임서를 주장하는 양반들은 처벌할 수 없는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걸 주장했던 양반들이 은근슬쩍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의무합치적 심사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용된 위험설 의무합치적 심사론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 결과반가치. 우리가 어떤 행위가 불법이 있다면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있고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 그다음에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두 개가 다 필요하죠.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가지고 적된 정당화 요소가 있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래서 결과 반가치 날리고 행위 반가치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0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뭐냐? 현재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요. 저 문제되는 건 뭐요? 문제되는 거는 이 진실성의 착오 관련된 부분은 자, 진실성의 착오 관련된 거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 즉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성을 갖춰야 된다 할 때 이 진실한 사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다가.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다. 근데 이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되는 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양반들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 여기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돼야 되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양반들이 말하는 거는 여기다가 자, 인식과 의사 이외에 의무 합치적 심사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위에 대한 객관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 요소를 인식했고 실현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의무합치적 심사를 했느냐 그 사실이 팩트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의무합치적 심사를 했는지를 따져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인정되면 요것이 인정되고 요것이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 요것이 인정되면 위법성을 요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 이렇게 보는 게 의무합치적 심사 이론입니다. 자, 근데 의무합치적 심사 이론은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지금 사실이 진실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객관적 요소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위자가 인식을 어떻게 했어요? 행위자가 객관적 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진실한 사실을 봐버리고 그런 진실한 사실에서 자기 행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무합치적 심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무합치적 심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팩트 체크라고 하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 했다면은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 의무합치적 심사 이론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 않는 경우 두 개가 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위법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문제가 되냐면 이 문제는 위법하지 않은 객관적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요소다고 전제해놓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건 의무합치적 심사를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 의무합치적 심사 이론인데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건 책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판례는 이 체계를 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련된 체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냥 어거지로 이게 만드는 것이고 이거를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론화한 거예요. 이걸 음압철 심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 자, 문제는 이것도 이제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 되는 게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객관적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버린 자체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추 적용서를 주장했던 분들은 이 유추 적용서를 주장했던 분들은 뭘 주장하냐? 이 유추 적용서를 주장했던 분 중에 손동원 교수님은 자, 이거는 그냥 위법성의 착오이다. 응? 위법성의 착오이다. 즉, 형법 15조 1항의 문제일 뿐이지 이건 위전착이 아니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럼 왜 위전착이 아니라 보느냐? 우리가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307조
1항이냐 2항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 진실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307조 1항과 2항이 있을 때 여기는 사실, 여기는 허위 사실인데 이 사실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여기를 가르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즉 진실이면은 1항이 적용될 거고 진실이면 이걸 거고 허위였다면 2항이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을 믿었을 때는 뭐다? 그때는 307조 2항이 적용되지 않고 15조 허위였더라도 307조 1항인 15조 1항에 의해서 15조 1항에서 307조 1항이 적용될 뿐이고 307조 1항이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310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할 문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310조로 넘어갈 문제 아니라 이 317조 내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15조 1항 때문에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실을 믿었는데 그럼 307조 1항이 적용되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 뭘 하느냐? 여기다 위법성의 착오를 적용하는 겁니다. 위법성의 착오를 적용한다는 건 뭐다? 결국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었을 때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가지고 판단한다는 바로 이 유전착에서 말하는 엄격 책임설과 결론적으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성 착오설을 주장하는 손동원 교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바로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가 아니라 그냥 307조 내에서 해결할 문제고 307조 내에서 해결한다면 그거는 15조 1항 때문에 307조 1항이 적용되겠지만 307조 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한다? 위법성의 착오로서 여기에 정당한 이유를 봐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위법성 착오설은 하나 문제점이 뭐냐? 이걸 이제 김성동 교수님도 위법성 착오설을 주장하는데 위법성 착오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진실성의 착오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진실성의 착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진실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실성과 공익성이 위법성 조각 사이의 전제 사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진실성과 공익성이 어떤 위치가 달라요? 체계적 위치가 다릅니까? 진실성이나 공익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익성의 착오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진실성의 착오지만 만약에 공익성의 착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 공익성의 착오가 있으면 이거는 다시 그냥 307조 1항으로 와가지고 310조로 와서 엄격 책임설이나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똑같은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진실성과 공익성에 의해서 하나는 15조 1항의 문제에 의해서 위법성의 착오로 보고 그다음에 공익성에 대해서는 유전착오로 본다. 똑같은 전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전제 사실의 착오로 보고 하나는 저기 15조 1항 307조 내부의 행위로 보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시를 못 하시죠. 손동원 교수님한테는 감히 질문도 못하지만 김성동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질문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위법성 착오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형법 시험 문제라든가 판례 문제가 진실성의 착오와 관련된 부분들만 여태까지 문제되고 대법원 판례로 문제됐었지 공익성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케이스도 없었고. 근데 특이한 거는 공익성의 착오와 관련된 공익성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는 제가 이제 판례집에 아직 안 넣어놨는데 판례집에 안 넘어갔다는 거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안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공익성의 착오가 있는 부분에 많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음압적 심사론이나 위법성의 착오로 가가지고는 뭘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결론적으로 엄격 책임설에 따라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학설에 대한 비판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전착 문제를 쓸 때 총칙상의 위전착은 뭐예요? 총칙상의 위전착일 때 요것만 쓰면 됩니다. 요것만. 그죠? 근데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310조 위전착은 뭐다? 이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칙상의 위전착보다 명예훼손죄 위전착이 시험 문제 나오면 써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두고 그다음에 형법상의 위전착과 관련돼가 명예훼손죄 위전착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학설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엄격 책임설에 따라 쓰면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격 책임설의 비판.
사실의 착오와 규범의 착오를 혼동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추적 용설의 비판. 유추적 용설의 비판은 왜 구성요건적 착오를 갖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해가지고 악의의 제3자를 처벌할 수 없다. 공범 성립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의도 반가치가 이 유추적용설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자가 그 불법을 한다는 의도가 없었는데 의도 반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행위 반가치를 날려버리는데 행위 반가치는 의도 반가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법효과 제한 책임서는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고의가 조각된다는데 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하는 거는 인식과 의사죠. 인식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실범으로 논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점. 그 정도의 비판점들과 의무합치적 심사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당화 요소를 의제해버린 것에 대한 체계적 문제점. 그다음에 위법성의 착오는 진실성과 공익성의 착오를 구별해서 봐야 되는 논거가 없는데 구별해서 본다는 문제점.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둘씩은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때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제가 시험 쓰기에 편하다는 거는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겠지만은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 아닐지라도 각 학설의 문제점, 비판점 하나씩은 반드시 언급하고 나서 학설들을 비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요 기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예훼손죄 유전착 문제는 요 하나의 페이지에서 설명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특별하게 시험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문제화할 때 이건 이제 학생들이 이상하게 거기서 혼동하는데 패턴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패턴은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시험 문제 내는 패턴이 뭐 출제자가 시험 문제 내는 패턴하고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될 건데 먼저 우리가 310조의 진실성의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310조를 바로 적용시키지 않고 먼저 309조 309조 1항 또는 2항의 행위로 자 309조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근데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데 행위자 인식은 뭐다? 행위자의 인식은 일반 사실인 경우로 이렇게 적시를 해요. 근데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해 가지고 어떤 인터넷 뭐 책에다가 뭐 출판물에다가 명예훼손을 합니다. 근데 행위자는 그런 사실은 일반인 대중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인데 비방의 목적을 갖지 않도록 자 행위자는 허위 사실이지만 사실로 인식했고 이런 사실들은 저 사람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전체가 우리 단체 전체 아니면 국가 사회가 전체가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적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방의 목적이 없게 돼. 자, 비방의 목적이 없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는 309조가 아니라 이때는 어디로 온다? 이때는 바로 307조 1항이냐? 2항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09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문에 나오면 309조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비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성 인정됐을 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09조는 해당성이 없다. 그래 발로 이 307조로 넘어와야 돼요. 똑같이 정통망법에서 말하는 정통망법 70조 1항이나 2항에서 말하는 이때도 인터넷상에다가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실로 믿고 우리 단체나 우리 조직이 전체적인 우리 단체나 조직의 이익을 해서 전체 구성원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 이 비방의 목적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비방의 목적이 날아가 버리면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냥 일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307조로. 그럼 307조로 날아가는데 지금 객관적으로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인데 행위자의 인식이 뭐예요? 행위자의 인식은 그냥 사실이었어요. 진실한 사실.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뭐다?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의 인식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법 15조 1항에 의해서 이거는 307조 1항의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로 판단할 수 307조 1항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 행위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바로 307조로 바로 넘어야 돼요. 그럼 307조로 넘어와서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307조 1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행위자한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행위자는 사실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조 1항 때문에 307조 1항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7조 1항의 구성권에 해당하면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이제 그때서야 310조로 가게 되죠. 자, 310조 관련돼 가지고 결국 307조 1항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익성을 갖춰야 돼요. 자, 근데 310조에서는 위법성이 좋았대요. 우선 307조 1항에 해당해. 자, 근데 행위자가 아까 비방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익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근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이었어요? 진실성 인정되지 않아. 그러므로 요 사항은 뭐다? 결국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냥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때 바로 우리가 진실성의 착오와 관련된 학설 대립을 여기서 언급해야겠죠. 첫 번째가 유전착오로 보는 견해, 두 번째가 의무합치적 심사로 보는 견해, 세 번째가 위법성의 착오로 보는 견해. 자, 그럼 이 문제로부터 이렇게 구성할 때, 자, 배점이 어디에 배점이 많겠어요? 배점은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의 배점이 보통 10점에서 12점 정도로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비방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일로 넘어오는 거. 비방의 목적이 없어? 이렇게 넘어오는 배점. 비방의 목적이 없어? 이렇게 넘어오는 배점. 요건 잘해야 2점이야. 어? 그다음에 허위 사실인데 불구하고 307조 1항이 적용되는 요 부분. 요것도 잘해야 2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310조에 의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요거 2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점짜리다. 그럼 여기 관련된 2점 하나, 2점 하나, 여기 2점 하나. 그럼 6점밖에 안 돼요. 배점은. 잘해야. 근데 이게 12점이에요. 그럼 어디다 집중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 집중했어야죠. 근데 학생들이 어디다 집중했었냐? 여기서 309조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307조로 넘어오고 307조 2항에서 307조 1항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잔뜩 해버리고 시간과 시험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로 비방, 설문에서 공익을 위한다 그랬더니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거 해당하지 않음. 307조에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15조 1항에서 307조 1항에 해당함. 그리고 307조 1항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것도 안 되므로 이쪽으로 와야 됨.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패턴을 정확하게 꿰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요 패턴을 깨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지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거는 단연간 채점을 하다 보니까 채점을 하다 보면서 제일 깝깝한 게 뭐냐? 뭐 앞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 잔뜩 써놔. 잔뜩 써봤자 배점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못 줘. 배점은 여기 오는데 이거 쓸라 그러면 이제 뒤에 시험지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쓸만한 걸 못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하고 특히 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론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강의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 번씩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봤던 부분들이 강의 교환에 어떻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판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교환 125페이지에 뭐 명예에 관한 제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보호법익이 뭐다?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라는 겁니다. 이 글자 크게 보이나요? 아니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이, 이 정도로 해도 보여요?
자, 기본적으로 뭐 표준 판례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기본적으로 외부적 명예라는 거예요. 그럼 양자의 차이는 뭐냐? 자, 명예훼손죄와는 뭐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명예를 침해하는 거다. 자, 그 반면에 이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모욕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밑에 있는 것처럼 뭐 늙은 환영녀나 너나 환영제를 했잖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거고 추상적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명예라는 거는 아까 잠깐 보호법익 관련해서 설명했지만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다. 통설 판례 입장이다. 그다음에 보호의 정도는 이거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기만 하면 실제 명예훼손이 됐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처벌되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뭐 명예에 관한 자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봤던 구속요건 체계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특별형법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70조 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둬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명예훼손죄 관련돼 가지고 뭐 307조 1항, 307조 2항에 있고 310조에 위법성 누각 사유가 있다. 자, 그럼 주체 관련된 주체는 제한이 없어요.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객체 관련된 앞에서 봤지만 뭐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격 없는 단체도 당연히 포함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의 공직자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판례 2016년도 판례도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07조 1항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가 뭐냐 그랬어요. 이건 뭐 사실 적시에 관련된 기본 판례 내용이다.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자, 과거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말한다. 장래의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을 적시한다 그랬을 때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11년도 요 대부분 판례는 뭐냐면은 이거 MBC PD 수첩이 뭐 광우병 소고기 해가지고 뭐 헛소리들 잔뜩 했었는데 헛소리를 잔뜩 하니까 이제 그 PD 수첩의 제작진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PD 수첩의 그 제작진들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뭐 결국 대법원 판례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판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판례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고 봤는데 당연히 국가나 사회는 어떻게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에서 많은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가의 그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본 것처럼 자,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응? 자, 표현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공익적 관점에 관련된 표현이 그 공익적 관점에 관련된 사인에 관한 것일 때는 그때는 이 제한돼야 된다. 제한이 완화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굵은 표시되어 있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바죠. 자,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 보도에 인하여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국가나 그 지방자치는 안 되는데 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는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 보도로 인하여 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의미로서 아 국가나 공공단체는 법 피해자 될 수 없지만 그 국가나 공공단체 공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그 공직자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경우도 좀 심각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입장만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집합명칭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서울시민 전체라고 하는 이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자, 집합명칭 자체는 명예에 주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 이거 원칙이고 여기가 원칙이고 예외로서 어떻게 한다? 예외로서 어느 정도 특정되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특정됐다는 경우가 뭐냐? 여기 본 것처럼 사용된 집합명칭이 그 집단의 구성원을 모두 가리키는 경우. 그러니까 대학교 법대 교수는 모두 빨갱이다 했을 때, 제가 자꾸 빨갱이 빨갱이 그러니까 요즘 뭐 이상한 뭐 이념 논쟁 같은데 이건 옛날 우리 교재에 있던 책입니다. 60년, 70년 전에 60년, 70년대 있던 책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학교 법대 교수 그 당시에 법대 교수는 기껏해야 5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모두 빨갱이다 그러면 5명이 특정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집합명칭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집단 구성원 1인 또는 수인을 지적하였으나 구성원 모두가 의심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집합 명칭에 의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판례 이거는 그냥 여기 본 것처럼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고 하게 가지고 막연한 표시에 의한 경우는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요 위에 부분은 원칙을 얘기한 거고 요 밑에 부분은 바로 예외를 언급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안은 뭐 크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고,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 뭐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을 선동하여 무단 하교하겠다고 이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군지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본 것처럼 그 학교의 교사가 총 66명인데 그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집합 명칭을 썼지만 구성원들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판례로서 뭐 특정 저기 뭐죠? 집합 명칭에 의한 경우가 냈는 판례로 여러분들이 뭐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는 공연이 사실을 허위 사실을 적셔야 명예훼손 안 되는데 이 공연성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통설이나 판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학생들은 잘못 이해하는 게 공연성의 개념을 통설과 판례가 다르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설과 판례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공연성이라는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의미는 통설과 판례가 똑같이 봐요. 자, 그렇다면 대법원 여기 보면은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자, 판례도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미 계속 밝혀왔다.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학생들은 학설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 보고 판례는 그냥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연성의 개념은 이겁니다. 근데 공연성의 개념이 이건데 여기서 그러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해석할 때 어떡하냐? 다수설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판례는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파 가능성과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이 그동안의 전파 가능성을 비판을 많이 하니까 다시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전원협체 판결로 대법원 판례는 계속 공연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파 가능성의 이론을 쓰겠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이 이 판결문에서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전파 가능성을 쓰면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전파 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 전파 가능성의 구체적 객관적 적용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의 범위를 엄격히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전파 가능성을 너무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우리도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의 판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그럼 판례가 왜 자꾸 전파 가능성을 갖다 인정하느냐 그랬어요. 판례는 이런 경우로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률에 내선다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입장은 뭐냐? 개인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대일 대화방에서 얘기한 자체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면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법자는 뭡니까? 우리 입법자는 그런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원래 입법자의 의도가. 근데 그런 입법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안은 뭐였냐면은 자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 남편 을미 갑의 친척 병이 듣는 가운데 저것이 뭐 징역 살던 전과자다라고 하는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이 여기서 이제 갑한테 아 저 사람 전과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전과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갑의 처인 정이 밖에 나와서 그 말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을도 같이 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네 주민인 병도 같이 들었습니다. 자, 들은 사람이 피고인이 갑에 대해서 전과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전과자라는 사실을 했는데 몇 사람이 들었어요? 지금 특정된 세 사람이 들은 겁니다. 특정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세 사람이 들었어요. 특정된 세 사람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거는 자, 갑과 정은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그러면은 이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듣고 외부 나가서 전파할 가능성이 있겠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거는 이 사람은 처기 때문에 여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을과 병은 뭐냐? 이 갑과 을과 병이 사는 동네. 이 동네는 하나의 집성촌이라는 거예요. 집성촌이기 때문에 을과 병은 갑과 전부 다 뭐다? 특히 갑은 이 친척 관계다.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뭐라 그러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본 이유는 여기 잠깐 보시는 것처럼 자, 뭐, 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갑과 병의 친분 정도나 적시된 사실이 갑의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에 관한 것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이 갑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갑과 병이 성씨만 같지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촌수나 부채적 친밀 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공연성이 인정된다. 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갑이 전과자래. 바깥에 나가서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판례라도 자, 여기 각 개별적인 사항 관련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 유포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유포했더라도 할지라도 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했지만 쭉 관련돼 가지고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파까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판례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대법원이 이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이건 뭐냐? 학교 교사와, 학교 교사와 학교의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인데, 이사장한테
이 교사가 나쁜 놈이다라고 이제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럼 이사장이 우리 학교 교사는 나쁜 놈이래요로 외부에 밖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 그럼 이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고 요 사안도 뭐냐면 자 신학대학교 교수가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를 갖다가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를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이비 교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이 뭐라 했냐 그런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그러면 공익을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면 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자, 그 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공연성으로 전파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이 피고인은 누구요?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 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 자, 결국은 뭐요? 피고인이 누구한테 얘기했냐? 자, 이 그 신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신도들이죠. 그 사이비 종교단의 신도들인데 그 신도들에 대해서 피해자의 여자 문제. 여기서 피해자는 이제 사이비의 종교단체 교주입니다. 이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피고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 핵심은 자,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그 뭐 사실 역시라는 거죠. 사실 역시인데 그럼 피고인한테 공연성이 있냐고 봤을 때 대법원이 자,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자, 누가 들었어요? 이 피해자의 신도들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신도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지언정 자, 교주님이 우리 사이비단체 교주님이 여자 문제가 복잡한 이런 사람이래 라고 밖에 나가서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84년도 요 판례 같은 경우는 자 부인이 남편이 외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서 외박했냐 그랬더니 이 그 추궁 외박하면 사실을 추궁당하자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이 피해자와 여관방에 동침한 사실을 부인이 밖에 나가서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밑에 판례도 보면 자 여기 뭐 어느 사람에게 귀옛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이건 뭐요? 제3자한테 저 갑이란 놈이 이상한 놈이야 막 가로 이게 1대1로 얘기하면 갑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갑이란 놈한테 직접 갑의 귀에다 대고 야, 갑, 너는 나쁜 놈이라며 넌 나쁜 놈이야라고 갑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자기가 저기 저 사람이 나를 나쁜 놈이래요 그러고 막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당연히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약간 또라이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나쁜 놈이래요라고 욕하고 다닌다고 그걸 또 떠들고 다녔어. 하더라도 뭐라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판례는 전적으로 전파 가능성 여부 가지고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밑에 판례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피고인이 이 병과 같이 피해자의 병문안 간 거니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때려가지고 학폭 사건으로 이제 때려가지고 사과를 한 겁니다. 이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부모인 갑과 그다음에 동네 뭐 주민인 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가면서 피고인이 이 피해자 측한테 뭐라 그랬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피고인이. 그럼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의 어머니 갑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잘 알고 있는 을. 그럼 갑과 을이 피해자가 정신병이었다라고 외부에서 떠들 가능성이 있겠냐? 떠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사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사안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사안 등은 우리의 지금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파 가능성을 대체한 판례에 대한 비판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련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 가능성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특이한 판례가 있는데 뭐 여기 보는 것처럼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것이면 그때부터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을 적시한 것이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 사실이 외부에 공표할 경우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아예 전파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표준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행위 중에서 공연성에 관련된 전파 가능성 얘기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가 뭐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